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수님들 특히 또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데이트 폭력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제도화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형법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데이트 폭력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어서 강력한 범죄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만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법제화를 위해서 왜 법제화가 필요한 건지 이걸 연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트 폭력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현재 실체 모습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현재 실제 모습은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드리고 데이트 폭력 감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법제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뉴스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시멘트 암매장 사건이라는 사건을 2, 3년 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그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땅을 파묻고 그 위에다 시멘트를 발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느냐? 결국은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를 했었죠. 그래서 본인이 자수함으로써 이게 밝혀진 사건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18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그 시멘트 암매장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사건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것 중에 여성 어떤 분이 CCTV에 남자분에게서 끌려가는 모습이 영상이 찍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처음에는 그냥 폭력 사건으로 접근을 했다가 두 사람 사이에 연인 관계였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고 이게 또 합의를 통해서 끝나버렸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지 못했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도 몇 주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여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화재를 일으켜서 모두 사망하게 일으켰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데이트 폭력 그러면 연인 간에 그냥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연인 간의 싸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의 무서운 어떤 범죄의 일종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연인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을 하면 그냥 사랑 싸움이다라고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자친구가 자꾸 내 휴대폰을 막 보는 것 같아, 감시하는 것 같아, 통제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은 야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냥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이 연인 당사자 간에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한 과한 행동을 하겠지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연인 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뭐 부부싸움도 아닌데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데이트 폭력이 과연 이게 폭력 범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요 연인 간의 폭행 사건에 관련돼서 지금은 가정폭력 등 처벌되는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관계에서의 폭력 사건을 특별법으로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폭력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이 가정폭력에 있어서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냥 가정의 문제일 뿐이지 이거 사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이 배우자의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생을 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정폭력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라고 해가지고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데이트 폭력도 연인 간에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연인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이지 법으로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예전의 가정폭력을 바라봤던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도 어렵고 괜히 간섭했다가는 인권침해다라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범죄로의 인식을 당사자도 못하고 있고 사회도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망 사건이라든지 때로는 폭력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그러니까 연인끼리만 발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건들 특히 이제 울산 자매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여자친구의 동생까지 살해했던 사건인데 그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건 범죄로 인식을 해야 될 문제지 일탈의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트 폭력을 법제화시켜야 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없었느냐? 여러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률안을 냈습니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률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제3자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판단 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에 관련돼서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라든지 법제화 진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그러한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트폭력도 다른 범죄하고는 다르게 일회성이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진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현상이다라는 것은 너무 완화시킨 어떤 표현이다 보니까 진화한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트폭력은 처음부터 과한 액션을 취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강력범죄로 가는 것보다는 소소한 일탈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어떤 진화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독자적인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현재 우리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요. 보통은 이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으로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일탈이다. 일탈과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욕설하는 거라든지 모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현재 모욕죄라든지 이런 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언어적이라든지 정신적인 그러니까 간섭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는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신체적인 폭력이라든지 경제적, 성적 폭력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범죄고 폭력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이고 일반적인 기준보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이외에도 이별 후에 이 보복 범죄로 발생하는 그러한 행위들까지도 데이트 폭력의 범위 안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든지 주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케이스들을 바로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데이트 폭력을 인식하냐면 형법 내지 특별법의 폭력 개념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요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폭행을 가하는 거라든지 상해를 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성폭행을 한다든지 강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해에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은 폭력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는 있지만 일탈의 범위는 제재의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섭하는 것, 통제하는 것, 집착하는 것,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는 일탈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법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너무 소소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인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이 수사기관에 호소를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사는 공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인권침해 우려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탈의 범위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트 폭력의 유형들을 쭉 보시면요. 신체적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요. 이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흉기를 가지고 때리는 행위라든지 이 목을 조르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당사자 간에 아, 내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서적 폭력 같은 경우는 폭언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야, 너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마, 그런 옷 입지 마, 그런 립스틱 안 발랐으면 좋겠어, 이러한 표현들을 했을 때 그냥 나를 사랑한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자주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통제나 감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감시, 이런 자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스스로들이, 당사자들이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용돈을 공유하거나 수입을 공유하는 이 사회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금전 거래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갈등 관계가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진화하다 보니까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폭력 같은 경우는 서로에게 선물을 공유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적 폭력 같은 경우는 원치 않는 스킨십이라든지 성관계를 강요한다든지, 이 성관계를 요즘에 보면 성관계에 대한 촬영들을 동의하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보니까 이 성관계에 관련돼서 성적 교섭에 관련된 부분을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가 헤어지면서 야, 우리 각자 지우자라고 약속을 하고 현장에서 각자 휴대폰을 지웠던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헤어지면서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친구를 만나는 동안에 문자가 계속 오는 거죠. 커트 이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 친구가 백업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커트 찍어가지고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네가 연애를 했을 경우 이거 유포해버리겠다라는 협박들을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러죠. 불법적으로 촬영했을 경우에는 이게 제재 대상이 된다라는 거 아는데, 동의하에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이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이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촬영을 해서 유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자, 사회적 통제 같은 경우가 이건 이제 일본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사회적 통제라는 것은 행위 통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적인 생활에 제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통신기기를 감시한다든지, 자기 오늘 휴대폰에 비밀번호 잠궈놨네, 비밀번호 한번 풀어주지 라든지, 비밀번호 몰래 풀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SNS를 몰래 들어가서 보는 행위라든지, 그래서 주변인과의 만남을 고립시키고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감시한다든지 모임을 제한하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솔직히 제재를 형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나를 많이 아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사랑의 방식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통제 같은 경우가 일탈 행위로서 데이트 폭력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소소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데이트 폭력이 이제 진화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간섭과 집착, 강요와 통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가벼운 폭행,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잔혹한 강력한 범죄로 이 발전하는, 진화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정폭력도 그랬거든요. 다양한 폭력을 한 다음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 거죠. 그 사과가 이루어지고 나면 피해자가 또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한 번의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어떤 형태의 패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족폭력과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측면에서는 같고요. 그 다음 보호복경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건 이제 밝혀지지 않아 버립니다.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있는 범죄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폭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폭력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은 가정 구성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연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 폭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일반 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회성이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데이트 폭력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일 수 있는 반복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상대방의 고주지라든지 활동 영역,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 일상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별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경찰은 이 공권력의 핵심은 법률적 근거인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112 신고 시스템에다가 이 스토킹 코드를 개설을 해놓고 데이트 폭력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요. 여성 가족부와 경찰, 관계부처가 모여서 수사 전담반, 피해자 엄정 처벌이죠. 그 다음에 상담 전문반이라고 해서 피해자 진술에 관련된 걸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피해자 보호반이라고 해가지고 피해자의 경제적, 법률적,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범죄와 일탈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변보호 조치를 위해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일본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예방 차원에서의 클리어법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폭력 전과가 있으면 그 전과에 대한 정보를 우리 경찰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형사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예방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조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입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연인들을 위한 제도들을 쭉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문제는 논의돼야 될 것들이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사전 예방 제도의 도입의 근거가 마련이 되려면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도 해결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일탈행위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고자 했던 부분이 데이트 폭력의 성립에 대한 구성에 따른 기준들, 당사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유형에 따른 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제재에 따른 분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한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어떤 범죄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형사상 처벌 대상, 그 다음에 보복범죄가 발생했을 때 특별법에 대한 처벌 대상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을 해줘야지만이 이 독자적인 형사 제재가 구축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감소를 위해서는요. 일단은 데이트 폭력의 이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즘에 공익광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라든지 인식교육, 적극적인 신고 제도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데이트 폭력은 형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제재 규정을 명시를 하고, 이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형사 제재를 일단은 마련을 하고 이후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전 예방 제도가 구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하신 박인혜 교수님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는 그 본 주제에 대한 토론을 제안받았을 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선뜻하겠지만 저 학문적인 부족함이 이번 발표와 토론장에 부과되지가 않은 걱정이 앞선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토론 준비 과정에서 박연정 교수님의 발제문과 참고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저 짧은 소견과 몇 가지 제에 대한 가르침을 간략하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관계 폭력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계기는 아까 박현정 교수님이 발표했던 내용에 나온 2016년 시멘트 안매장 사건과 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여러 데이트 폭력 사건이 언론에 통해 보도되면서부터라고 보입니다. 또한 저도 교육 현장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학생 상담을 요청받았던 몇몇 사안들이 있었지만 저 또한 이러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즉 소소한 다툼으로 인식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발제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데이트 폭력은
일탈의 자유로운 범죄로 진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잔인한 형태의 범죄 전조 증상이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벼이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다른 특정 범죄, 즉 가정 폭력 내지 성폭력과 같은 특수한 이러한 내용처럼 높은 재범률, 어떤 상습성, 폭력의 진화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처벌 중심의 해결 방안이 아닌 피해자 보호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강력 범죄라는 인식을 전제로 일반 형사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특징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고려하여 어떠한 데이트 폭력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법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박연정 교수님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올해 초 아까 방금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인식해서 이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어떤 TV 공익 광고를 하는 것도 저 또한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률안이 이미 그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고 또 20대 국회에서 5차례에 걸쳐 본격적으로 발의되고 또 전수조사 또 일반 형법 규정이나 특별법과는 달리 피해자 중심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렇게 국회에 계류만 돼 있고 아직 많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많은 쟁점 그 부분을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통과된 법은 이제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데이트 폭력의 강력 범죄로 전환을 측면에서 심각한 현상이 보이고 있지만은 발표자는 반드시 이러한 독자적인 형사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리벤지 포르노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고 또 기존의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는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통해서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특별히 별도 규정 없이 제재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처럼 독자적인 규제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탈 행위는 어떻게 보면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형사 분야에서는 이러한 일탈의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어떤 특별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제재 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범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탈 시점에서 제재의 판단 기준을 만약 데이트 폭력에서 제시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실무적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이 박연정 교수님 이 분야 특히 데이트 폭력 분야에 대한 더 발전된 연구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3가지 정도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개별법이나 지금 독자적으로 형사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많은 국가일수록 이렇게 안 좋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권력에서 국민들을 차단을 시키고 통제를 시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이 많은 국가일수록 아름다운 국가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별법이나 이 특별법에 관련된 이 제재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률로 해결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의 대부분의 법률안을 살펴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중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어학적으로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대상의 교제라는 대상을 명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면서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이 데이트 폭력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우리 저기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의 이제 데이트 폭력은 가족 폭력과 마찬가지로 진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화를 해서 강력범죄로 갔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일단에서부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시멘트 안매장 사건이라든지 부모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자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복 플러스 외설 이게 이제 합쳐진 용어로서 그 일본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이다 그래가지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 동영상을 유포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는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포하는 데서 끝나버리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한번 깔리기 시작하면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깔리면 이게 삭제하기도 힘들고 국가가 삭제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이미 퍼져 있는 것을 모두 다 찾아서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유포되기 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단계별로 두고 있습니다. 공표를 해버리겠다. 너가 찍었던 동영상에 대해서 공표를 해버리겠다라는 협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표죄 내지 공표 목적 제공죄까지 단계별로 둠으로 인해서 일단 인터넷에 일단 유포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포되어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폭력 특별법에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불법 촬영물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요. 동의하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야 네가 동의에 의해서 포르노를 찍은 포르노라고 표현은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사이에 찍은 관계이기 때문에 포르노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3자에 의해서 유포되는 유포를 동의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제재를 가해야 될 규정이 있고요. 이거는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의 일탈에 관련돼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단계별로 경범죄 처벌법에 관련된 행위의 상황, 그 다음에 형법상의 행위의 상황들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데이트 폭력 범죄로 보고 있고 그걸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근거가 제시가 되어서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법률을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서로 어떤 법을 적용시켜야 될지에 대한 분쟁만 하지 이걸 해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형사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탈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경범죄 처벌, 스토킹처럼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다른 나라와 같이 일단 그 따라다니는 행위라든지 그다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자유의 현저히 해할 만한 불안감을 느끼는 행위라든지 단계별로 이렇게 스토킹 처벌 규제에 대한 스토킹 규제법을 만들어 놓듯이 우리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감시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메모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녹취를 해놓거나 해서 이걸 경고 조치를 일단 행정적으로 먼저 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잡아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3-5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3번 이상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을 경우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별의 어떤 제재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탈 행위에서부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